자, 2교시 살펴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를 살펴볼 건데, PP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챕터야, 1장. 그다음에 이제 섹션 1.2 수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 그다음에 1.2.1 가계의 선택 원리 이렇게 1.2.1 이렇게 본다. 그래서 판서랑 PPT 적절히 제가 섞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힘들게 옮겼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수요를 살펴볼 건데, 가계의 선택 원리라고 나와 있네요. 가계의 선택 원리. 원래는 가계는 어떻게 선택한다? 원래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 그래서 제약하에서 어떤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자, 이거를 이제 주관식 같은데 답안지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거를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subject to 제약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린 뭐 주관식 쓰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계의 선택 원리는 어떤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이거 엄밀하게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순편익 극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거 대신에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굳이 차이점을 설명해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재화만 고려했을 때 뒤에 이제 2장부터 소비자 이론에서는 이제 두 재화 혹은 그 이상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두 가지 재화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재화는 한 가지 재화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 재화를 이 한 가지 재화를 얼만큼 소비할 것이냐, 이 재화를 얼만큼 소비할 것이냐와 관련된 선택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 순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소비량을 결정한다는 거야. 순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소비량을 결정한다. 그게 수요야. 이따 보겠지만 2장부터는 이제 두 재화를 고려하면 그때는 각 재화를 얼만큼 소비하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좀 더 어려우니까 2장에서 살펴볼 거고 1장에서는 한 가지 재화만 상정할 거고 저는 지금 얘를 그냥 요거트라고 예를 들 거예요. 한 가지 재화 이거를 그냥 요거트라는 재화 혹은 X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트를 얼만큼 소비할 것이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살펴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순편익이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순편익이. 그러면 순편익은 사실 뭐냐? 편익 빼기 비용이라는 거야. 순편익은 뭐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다. 이게 순편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트를 소비할 때의 편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럼 편익은 무엇이냐? 편익이 뭐예요? 편익이 효용이야? 편익이 효용이다. 편익이 효용이다. 조금 2% 부족해. 20% 부족해. 편익이 뭘까? 만족. 누가 만족이라고 했어? 만족. 만족. 효용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지금 누가 얘기했어 했을 때 정답을 얘기한 줄 알고 좋아했었지? 아니야? 자, 만족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닌데 전혀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게 편익이다. 만족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게 만족 혹은 효용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게 편익이다. 왜 화폐 단위로 표시할까? 왜 화폐 단위로 표시할까? 그치.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너 만족이 강두성 1시간 동안 들어보니까 강의 만족도가 어때? 100점? 100원? 100원이다. 괜찮네. 100점이다. 그게 1000점 만점인지 만점 만점인지 모르잖아. 그치? 100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게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쓸 필요 없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총 편익을 가정을 한 거지.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정을 해서 이 사람의 요거트를 소비했을 때 그 만족감,
그 만족감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편익에 대해서 여기 그 수치적인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예.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요거트를 한 잔 소비하면 5,000원만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트를 딱 한 잔 소비했을 때 그 달콤하고 고소하고 좀 배도 부르고 이런 만족감은 5,000원을 갖고 있을 때의 만족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잔의 편익은 5,000이고, 근데 한 잔 더 소비했을 때 두 잔을 소비하면 만족감이 얼마냐? 8,000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세 잔을 소비하면 만족이 10,000원이고 네 잔을 소비했을 땐 9,000이래. 선생님 소비를 늘렸는데 만족이 줄 수도 있습니까? 줄 수도 있겠지.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사실 편익도 유량 변수인데 우리 하루라는 기간으로 잡아봅시다. 하루 동안 요거트를 3잔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요거트 4잔 먹으면 어때? 속이 막 부대끼고 막 속이 안 좋고, 그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음의 편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총 편익을 이렇게 예시로 들었는데 요거트 가격이 2,500원이다. 한 잔에 2,500원이다. 그러면 한 잔 소비하면 비용이 얼마큼이에요? 2,500원 내야 되고, 두 잔 소비하면 5,000원 내야 되고, 세 잔 소비하면 7,500원, 네 잔 소비하면 10,000원을 내야 되겠지. 그러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다. 그치? 그럼 순편익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2,500, 여기 3,000, 여기 2,500, 여기 마이너스 1,000. 자, 그럼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몇 잔이라는 거예요? 두 잔을 소비하는 게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당연히 편익이 달라지면 소비량이 달라질 것이고, 가격 혹은 요거트 가격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두 잔인데, 이걸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볼 거예요. 한계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미시경제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계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한계랑 뭐가 등장하냐면 평균이 등장해요. 한계와 평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이제 미분과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나누기와 관련이 있다. 선생님 미분도 나누기인데요? 아직은 딴지 걸지 말고. 그래서 이제 미분 관련된 거고 나누기와 관련된 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뭐다?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이라면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가계 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적용되지만 기업의 행위에 적용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건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를 채워볼 거예요. 거기 표 다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꺼내놓고 복습할 때는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복습할 때. 자, 평균 편익이라는 건 뭐냐? 이 소비량을 우리가 량이니까 Q라고 써봅시다. Q. 대문자 Q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 Q로 쓸 수 있어. 나중에는 이제 Q, D, X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엔 더 복잡하게 쓸 건데 지금 간단하게 소비량, 퀀터티니까 Q라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편익을 베네핏인데 토탈 베네핏이라고 써봅시다. 총 편익. 그래서 경제학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다? 총 평균 한계는 계속 등장할 거야. 총 평균 한계. 얘는 계속 등장할 거야. 총 평균 한계. 이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평균 편익은 뭐다? 총을 나누면 평균이야. 총을 나누면 평균이다. 총 편익을 Q로 나누면 평균 편익이다. 얘를 얘로 나누라는 거야. 나눠봅시다. 5,000 나누기 1 얼마? 5,000이지. 8,000 나누기 2 4,000. 10,000 나누기 3 3333. 9,000 나누기 4
2250이야? 오씨 빠른데? 2250이래요. 이래놓고 틀리진 않겠지? 2250. 자, 이게 평균 편익이에요. 그래서 총 편익을 소비량으로 나누면 평균이다. 그래서 평균은 항상 뭐다? 나누기. 뭔가 나누기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계 편익은 아까 미분이라고 해서 미분을 아는 학생. 혹시 여기서 미적분을 배웠다. 나는 미분 적분이 뭔지 살면서 한 번도 만들어 봤다. 배웠다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없지. 괜찮아요. 이제 배우면 되고, 사실 경제학에서 막 수학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칙 연산 수준이야. 사실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막 수학적인 엄청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논리력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계 편익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뭐만 붙었어? 델타 삼각형만. 지금 세모라고 한 사람 누구야? 그래, 세모만 붙었어. 세모. 혹은 얘를 이제 델타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기호냐면 새로 등장한 기호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변화분이야. 변화분. 이 세모 델타라고 표현해서 변화분이라고 표현한다. 변화분.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량을 한 잔씩 늘리는 상황이니까 델타 Q는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1로 일정한 거지. 한 잔씩 소비량을 늘리고 있는 거니까 델타 Q 소비량의 변화분은 1이야 계속. 그치? 맞지?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되겠어? 이 총 편익의 변화분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마음속으로 채워보든 그 연습장에 채워보든 책 가려놓고 한계 편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채워본다.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가정할 때 소비를 안 할 때 총편익은 0이라는 가정을 해야겠지. 그치? 그 가정을 해야겠지. 소비를 안 할 땐 만족이 없다. 그건 당연한 가정이니까. 그러면 만족이 없다가 한 잔을 더 소비했을 때 편익이 얼마큼 변했어요? 편익의 변화분 5천. 그래서 여기 한계 편익이 5천이 되는 거야. 다음에 한 잔 소비하다 한 잔 더 소비하면 3천. 한계 편익이 3천이 되는 거지. 3천이 늘어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한 잔 더 소비하면 2천이 늘고, 한 잔 더 소비하면 마이너스 1000이네. 마이너스 1000. 당연히 변화분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변화분이라는 거는 증가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0보다 클 것이고, 감소하면 0보다 작겠네. 그치? 변화분은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증가하면 0보다 클 것이고 감소하면 0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계 편익이 음인 경우를 살펴봤다. 음의 한계 편익.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 잔까지는 만족을 늘리는데, 여러분들 군대 간 친구들은 알겠지만 막 먹이는 선임들이 있단 말이야. 겪어봤어? 아니, 구체적으로 너를 지목한 건 아니야. 하여튼 막 먹이는 선임들이 있으면 어때? 처음에는 맛있지. 막 치킨을 줘. 치킨을 주면 군대에서 못 먹잖아. 치킨 같은 거. 막 치킨 주면 좋다가 계속 먹이면 어때? 그건 고문이란 말이야. 그치? 그것도 그 뭐라고 하지? 무슨 고문? 식고문. 하여튼 그런 고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만족이 오히려 줄 수 있고, 만족이 줄어든다는 게 한계 편익이, 음의 한계 편익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계 편익을 계산한 거예요. 자, 옆에 표가 잘리긴 했지만 거기는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총 비용. 사실은 이제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하지. 지출. 근데 우리가 순편익을 편익 빼기 비용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트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는 거는 지출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총 지출 혹은 총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지출 혹은 평균 비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계적인 지출 혹은 한계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2500 나누기 1이 될 것이고 이건 5000 나누기 2가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7500 나누기 3 10,000 나누기 4 다 똑같겠지. 당연하지. 요거트는 2000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거트 가격은 지금 2,5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지출을 어떻게 구했어? 총 지출 혹은 총 비용이라는 걸 어떻게 구했어요? 요거트 가격 곱하기 요거트 소비량으로 구했지. 그럼 옆에다가 이제 평균 지출은 아까 평균은 나누기니까 총 지출을 뭘로 나눈 거야? Q로 나눴으니까 P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냥 평균 지출은 계속 2,500이 되는 거죠. 2,500.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 혹은 한계 지출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다? 한 잔 더 소비할 때 지출이 얼만큼 변하는가? 변화분. 한 잔 더 소비를 늘렸을 때 지출이 얼만큼 변하는가? 근데 얘도 어때? 이것도 한 잔 더 소비할 때마다 얼마큼씩 더 내야 돼? 2,500원씩 더 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500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2,500. 간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계적인 의사결정은 뭐냐? 한계적인 의사결정은 한계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뭔가 한 단위 더 여기서는 소비라는 의사결정을 한 단위 더 했을 때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얻는 부분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계 편익으로 표현되는 거지. 요거트를 한 잔 더 소비할 때 얻는 부분 이게 한계 편익이 되는 거고 한계적으로 잃는 부분은 한계 지출 혹은 한계 비용이 되겠지. 그러면 한 단위 더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거야.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면 소비를 할 것이고 반대로 지출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면 소비를 안 하겠지. 한 단위 더 뭔가를 했을 때 얻는 게 크면 그 행위를 할 것이고 잃는 게 크면 그 행위를 안 할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내가 소비를 안 하고 있어.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얻는 부분은 뭐다? 한계 편익. 잃는 건 뭐다? 지출. 그러면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니까 이 소비 한 잔은 소비하겠죠. 소비하겠지, 그렇지? 두 번째,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얻는 건 뭐다? 3,000. 잃는 건 뭐? 2,500. 얻는 게 더 크네. 하겠네. 자, 하나 더 소비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하나 더 소비하면 얻는 건 2,000. 잃는 건 2,500. 잃는 게 더 크네. 안 하겠네. 소비를 안 한다는 거야. 한계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소비량을 결정했더니 뭐랑 똑같아요? 아까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랑 똑같네. 맞아? 왜 이렇게 졸아? 내 목소리가 좀 졸리긴 하지만 졸지 마. 자,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했더니 그 소비량은 결국 뭐다?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적인 의사결정은 평균 편익과 평균 비용 혹은 평균 지출을 비교하는 건데 이런 평균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면 한 잔 소비했을 때 평균 편익, 평균 비용 크니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니까 선택하고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니까 선택하고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니까 선택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한계적인 의사결정이 순편익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졸았으니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지. 오케이. 여러분들 내 목소리가 많이 얇아진 거야. 예전엔 더 그거 해서 진짜 졸렸었는데 그나마 좀 나이가 들면서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밑에 이제 한계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경제학에서 총 한계 평균이 계속 등장을 한다고 했었어. 총 한계 평균. 그래서 총은 계속 토탈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한계는 마지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평균은 뭐라고 하겠어? 에버리지. 받았어? 에버리지. 한 권 남았네요. 에버리지 블라블라. 그럼 여기서는 편익이니까 편익을 베네핏이라고 하니까 마지널 베네핏, 토탈 베네핏, 에버리지 베네핏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나중에 뭐 총 비용, 토탈 코스트, 마지널 코스트, 에버리지 코스트 이렇게 계속 등장할 거야. 토탈 마지널 에버리지, 토탈 마지널 에버리지 계속 등장할 건데 한 개를 어떻게 하면 합하면 총이 되고 총을 쪼개면 한 개가 된다는 거야. 총을 쪼개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표에서 총 편익만 주어진 상황에서 이 한 개 편익을 계산할 때 이걸 쪼갠 거지. 8,000이라는 걸 5,000, 3,000으로 쪼갠 거지. 다시 괜히 지웠네. 여기 얘가 5,000, 3,000, 2,00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 만이라는 걸 어떻게 쪼갠 거야? 2,000, 3,000, 5,000으로 쪼갠 거지. 그치? 그게 총을 쪼개면 한 개가 되는 거고 한 개를 다 합하면 총이 되는 거지. 그치? 한 개를 다 합하면 총이고 총을 쪼개면 한 개가 된다. 어렵지 않다.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합한다는 걸 적분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쪼개는 걸 미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는 굳이 뭐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건데 이 소비량에 따라서 이 소비량이 아까 Q라고 썼었죠. 소비량에 따라서 한 개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한 개 편익. 자, 아까 한 잔 소비했을 때 5,000의 한 개 편익이 있었고 두 잔 소비했을 때 3,000, 세 잔 소비할 때 2,000, 네 잔 소비할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1,000. 그래서 이 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한 개 편익을 그래프로 그린 거. 보여요? 잘 안 보이네? 보여? 오케이. 이게 이제 한 개 편익을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끊겨져 있는 상황으로. 자, 근데 여기다 뭘 그릴 거냐면 가격을 표시를 했네요. 가격. 자, 가격은 아까 가격이 2,500원이었고 사실은 이 2,500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한 개 지출, 한 개 비용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개 편익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willingness to pay, WTP라고도 표현하고 얘를 이제 D, 수요 곡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수요 곡선은 한 개 편익 곡선이다. 이거 나중에 그냥 기계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편익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면 걔가 뭐다? 수요 곡선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프로 그린 거 한 개 편익을 그래프로 그린 거지.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수요 곡선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사실 뭐예요? 수요 곡선은 뭐예요? 수요 곡선 뭐예요? 곡선이니까 뭔가 그래프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축이 필요해. 축에는 항상 변수가 나타나 있는 거고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래서 가격, 그다음에 수요량. 이걸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얘가 무슨 곡선이다? 지금 배울게. 얘가 한계 편익이라는 거야. 한계 편익. 저거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은 요거트를 한 잔 한 잔 소비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거고 더 세밀하게 쪼개면 요거트를 1ml씩 소비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요 결론을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수요 곡선은 사실 뭐냐? 가격에 따라서 얼만큼 소비를 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곡선이야. 가격이 바뀌면 얼만큼 소비를 할 것이냐 그걸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인데 한계 편익 곡선 그려놓고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야. 왜 그렇지? 자, 지금 보면 사실 이 흰색이 한계 편익 혹은 한계적으로 얻는 부분이 되는 거고 파란색이 한계적으로 잃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까 요거트 가격 2,500원이 한계적으로 잃는 부분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가격이 2,500원으로 주어지면 아까 몇 잔 소비한다고 했었죠? 2잔 소비한다고 했었지. 그게 왜 2잔 소비한다고 했었지? 순편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2잔이었어. 그치? 아까 그 표에서 한계 편익과 한계 지출이 있을 때 한계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2잔 소비하는 게 최적의 선택이다 라는 걸 배웠죠. 자,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가격이 4,000원이다. 그러면 몇 잔을 소비할까요? 여러분들 연습장 펴놓고 아까 그 큰 표에다가 가격이 4,000원이 되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장 펴놓고 한번 직접 표 그리고 체크를 해보세요. 가격이 4,000원일 때 순편익 극대화 소비량은 얼마냐?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마지막 이거 한 권. 다 했어? 몇 잔이에요? 한 잔? 그때 순편익이 얼마? 1,000? 나머지 친구들도 해보세요. 자, 이런 표를 그렸으면 맞을 텐데 사실 이쪽은 변한 게 없지. 가격만 바뀌었으니까 만족도는 전혀 바뀐 게 없어. 다만 가격이 4,000원으로 바뀌면 이제 한 잔 소비하면 4,000원, 2잔 소비하면 8,000원, 12,000원, 16,000원일 것이고 하나 더 소비할 때마다 계속 4,000원씩 지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순편익은 토탈 베네핏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게 순편익이니까 한 잔 소비하면 1,000원이라는 순편익이 있고 2잔 소비하면 0이라는 순편익이 있고 3잔 소비하면 마이너스 2,000, 4잔 소비하면 마이너스 7,000이라는 순편익이 있겠네.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한 잔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4,000일 땐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한계적인 의사결정으로 한번 살펴보면 가격이 4,000원으로 바뀌었을 때 한계 편익은 바뀌지 않으면서 한계 지출,
지출이라고 해서 익스펜디처라고도 쓸 수 있고 한계 비용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비용 지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생산자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비용이거든. 생산자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소비자는 그냥 지출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지출이라고 하지 왜 처음에는 그냥 순편익을 편익 빼기 비용을 순편익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비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 아니고 한계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면 하나 소비했을 때 얻는 부분, 잃는 부분,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크니까 한 잔 소비해. 두 번째 소비했을 때 얻는 부분, 잃는 부분, 잃는 게 더 크네 얻는 것보다, 그렇지? 그래서 두 잔은 소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여기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4,000원이 되면 한 잔을 소비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가격이 1,000원일 땐 몇 잔 소비할 것 같아? 3잔 소비할 것이고, 그럼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이 이 곡선에 그대로 드러나네. 그렇지? 가격이 4,000원이면 한 잔 소비하고, 가격이 1,000원이면 3잔 소비하고, 가격이 2,500원이면 2잔 소비한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얼만큼 소비할지를 결정하는 그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 곡선이라는 거야. 한계 편익 곡선이 수요 곡선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이제 줄 거 다 줬으니까 뭘 줘야 돼? 하여튼 해보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이야. 우칸이 모르겠어? 맨디 친구. 너가 맨디 아니야? 뒤에 또 있어?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볼게요. 가격이 3,000원이면 몇 잔 소비? 가격이 3,000원이면 몇 잔 소비? 하나 소비해도 되고 두 개 소비해도 돼. 오늘 복습할 때 가격이 3,000일 때 표를 그려보면 가격이 3,000일 때는 한 잔 소비하든 두 잔 소비하든 순편익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거트를 한 잔, 두 잔 소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1mm씩 아주 조그맣게 소비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럴 때는 딱 그냥 소비량이 딱 하나로 결정되는데 지금처럼 뚝뚝 끊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최적의 해가 두 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질문. 지금 뭐 배웠어요? 지금 뭐 배웠어? 뭐 먹고 있어? 먹어도 돼. 조는 거보다 낫지. 뭐 배웠어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무슨 곡선? 한계 편익 곡선이다. 한계 편익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면 걔가 수요 곡선이다. 선생님, 그럼 수요는 왜 소문자로 쓰죠? 이따 볼 거예요. 대문자로 언제 쓰고 소문자로 언제 쓰는지. 일단은 한계 편익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 아시겠죠?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 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걸 소비자 잉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소비자 잉여. 첫날만 이렇게 약간 표가 등장하고, 아니다, 나중에도 등장하긴 하는구나. 자, 이제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할 건데, 소비자 잉여.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보면 기본서에서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 그대로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반짝반짝 조금 반짝반짝 하는데 이 면적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얘를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하네. 소비자 잉여. 자, 그럼 다시 만약에 이렇게 뚝뚝 끊겨져 있지 않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이렇게 그려지면 가격이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면 이만큼 소비할 것이고, 그때 소비자 잉여를 여기다 면적으로 표시하면
위에 삼각형. 얘가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소비자 잉여가 뭔데? 방금 전까지는 사실 소비자 잉여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썼어. 뭐라고 했을까? 편익, 순편익이라고 했었지. 아까 가격이 2,500원이면 이 두 잔을 소비하고 그때 순편익이 아까 얼마였어요? 봐봐, 표 봐봐. 두 잔 소비했을 때 순편익. 가격이 2,500원일 때 최적 선택은 두 잔을 소비하고 두 잔 소비할 때 순편익이 얼마? 3,000. 그 3,000이 면적으로 표시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순편익이 면적이 어떻게 돼?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2,500이니까 요 면적이 2,500이야. 그리고 요 면적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500이니까 5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두 잔을 소비하면 순편익이 3,000이라고 배웠고 소비자 잉여라는 표현 대신에 순편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의 소비를 했을 때 가격이 2,500원으로 주어졌을 때 두 잔을 소비하고 그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걸 소비자의 이득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하는 거야. 소비자 잉여.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면 이만큼 소비하고 이 위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다. 순편익이라는 표현 대신에 앞으로는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가격이 바뀌면 소비자 잉여가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뀌겠지. 자,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겠지. 가격이 떨어진다. 만약에 가격이 이 수준이면 요만큼 소비할 텐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소비를 늘릴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큼 늘어나겠어요? 이만큼 늘어나겠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소비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게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관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수요 곡선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비밀. 그래서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함수를 배웠고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게 곡선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뭐지? 함수는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면 편해. y는 fx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다 알잖아. 그치? 수포자더라도 이건 모르는 친구는 없다. 그래서 예컨대 x랑 y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예컨대 이렇게 그려지면 x를 독립변수, 그다음 뭐 y를 종속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직관적으로는 얘가 변하면 얘가 바뀌니까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지금까지 원인을 다 x축 혹은 수평축에 그렸고 결과를 y축 혹은 수직축에 그렸잖아. 근데 사실 수요 곡선은 어떤 함수? 수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쓸까? 수요 함수인데 물론 조금 이따 좀 더 확장된 수요 함수를 표현할 건데 수요 함수는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지. 가격이 바뀔 때 뭐가 바뀌는 거야? 수요량이 바뀌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수요량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Q 위에 D를 써주기도 해요. D. 그래서 수요량 이건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썼어. 얘가 수요 함수잖아. 얘는 그래프로 지금 그려놨더니 어떻게 그려져? 여기에 원인이네? 여기 결과네? 맞잖아. 가격이 바뀌면 수요량이 바뀌는 거. 원인, 결과 바뀌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건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이렇게 그렸는데 왜 경제학자만 이딴 식으로 그려놨어? 왜 그래요?
이거 답변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권 사서 줄게. 밑에 내려가서 한 권 사서 준다 오늘. 응? 사회과학이라서. 사회과학 애들은 좀 과학자들이랑 좀 달라서 모자라가지고 사회과학자들은 그래서 그렇다. 아니고 왜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이미 배웠어 사실. 이미 난 설명했어. 내생변수 외생변수 아니고 소비자 잉여를 어떻다? 구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바꿔서 구하면 못 구해? 이게 소비자 잉여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모델이랑 같이 쓰려고. 사실은 뭐다? 수요 곡선이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한계 편익 곡선으로부터 도출되는 거기 때문이야. 한계 편익은 소비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원인, 결과야. 소비량에 따라서 한계 편익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계 편익을 일단 그려놨는데 그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최적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비량이 달라지면 한계 편익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Q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오케이. 다행스럽게도 돈을 안 써도 되겠네. 자, 다음에 이제 미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면 좀 필기를 해서 기본서 사이에 넣어주든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수학 교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미분 잘 안다 싶으시면 1시간 낮잠을 취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위에다가 그래프를 총 편익을 다시 그릴 것이고, 아래에다가 한계라든지 평균을 그릴 거다. 그래서 특히나 미시경제학에서 뭔가 그래프를 2개 그려놓고 위에다 총 그려놓고 아래에다가 한계 평균을 많이 그린다. 그래서 총은 토탈, 한계는 마지널, 평균은 에버리지. 지금 같은 경우는 편익이니까 여기 베네핏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역시 1, 2, 3, 4.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수학은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필요로 한 수학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아까 한 잔 소비했을 때 총 편익 얼마라고 했어요? 5천이라고 했죠? 5천. 2잔 소비할 때 총 편익 얼마라고 했어요? 8천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3잔 소비할 때 10,000이라고 했고, 4잔 소비할 때 9천. 여기가 9천이다. 그럼 얘네들을 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토탈 베네핏이다. 밑에다가 한계 빨간색으로 그려보고 평균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자, 내가 아까 한계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냐면 미분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요. 미분.
그리고 아마 배운 학생들은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혹은 기울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기울기. 근데 이제 평균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도 기울기로 표시할 수 있어. 평균도 기울기로 표시할 수 있는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 원점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마 배운 학생들은 미분 이렇게 해놓고 y는 fx 이렇게 해놓고 x, y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하면 x가 뭐 x0에서 뭐 x0 플러스 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쉽게 x가 델타 x만큼 x가 이만큼 변하는 거야. 변화분이라고 했었죠 아까? 변화분. x가 변할 때 y는 얼마큼 변하냐? 아이고. 델타 y라고 표현해서 요 기울기가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여기다 적용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까 한계 편익을 뭐라고 표현했었지? 한 잔 더 소비했을 때 총 편익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소비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한계 편익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소비량이 하나 늘 때 밑변의 길이가 있지. 얘가 델타 Q야, 델타 Q. 그때 총 편익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그래서 아까 한 잔에서는 5천만큼 한계 편익이 있다고 했었죠. 요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5천을 1로 나누면 기울기가 1이지, 그치?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지? 기울기 배울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다. 기울기를 3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알죠, 그쵸? 맞아? 물론 뭐 탄젠트로 써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아? 이 정도는 알지? 마장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 Q가 1일 때 델타 토탈 베네핏 요게 5천이 되는 거고 요 기울기가 5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똑같이 델타 Q가 1이야. 똑같이 계속 1씩 늘어나고 있지. 델타 Q. 그때 이 델타 토탈 베네핏이 얼마큼 늘어나냐? 3천만큼. 여기고 1이고 여기가 3천이었으니까 기울기가 3천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1인데 어떻게 이게 3천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이건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머릿속에서 축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치 오이도 옆에 인천이 하여튼 그런 얘기처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비량을 한 잔 늘렸을 때 2천. 그러면 이 기울기가 2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뚝뚝 끊겨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가 한계 편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울기가 한계 편익, 요 기울기가 한계 편익, 요 기울기가 한계 편익이야. 그래서 5천, 3천, 2천이 되는 거지. 5천, 3천, 2천. 그게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얘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첫 번째 짠에서는 5천, 그 다음에 3천, 그 다음에 2천. 이렇게 아까 한계 편익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되냐? 평균은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앞에 표를 보면 한 잔 소비했을 때 평균 편익과 한계 편익은 어땠어요? 똑같았지. 표를 보면 한 잔 소비했을 때 평균 편익, 한계 편익 똑같았지. 이제 두 번째 잔부터 달라지는 거야. 두 번째 잔에서 아까 한계 편익은 얼마였어요? 요 접선의 기울기였어. 두 번째 잔에서는 맞지? 3,000. 근데 평균 편익은 어떻게 돼요? 8,000을 2로 나눈 거지. 아까 평균 편익은 8,000을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잔에서의 평균 편익은 원점의 근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세 번째 잔에서의 평균 편익은 만을 3으로 나눠서 3,333 아까 여러분들 계산한 거. 그래서 평균은 원점의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물론 선생님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과 있어요? 이과다. 없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뚝뚝 끊겨져 있지 않고 스무스하게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매 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져.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뚝뚝뚝 끊겨져 있는 상황을 살펴봤지만 그치? 아주 스무스하게 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요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요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같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잔에서의 한계 편익이 같은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매 점마다 달라지겠죠. 좀 복잡하다, 좀 어렵다 싶으시면 뭐만 기억하면 돼? 암기하면 돼.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고 그럼 미분과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평균은 원점의 근 직선의 기울기고 나누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야. 얘는. 그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미분이라는 걸 왜 할까? 기울기 혹은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변화율이라고 배운 학생들도 있고 아까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나는 다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부분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우하향하게 되는 거지. 우상향하면 플러스고 그래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아까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여기에 한정 지어서는 델타 Q 델타 얘가 한계 편익인데 얘가 아까 네 번째 잔에서의 한계 편익이 얼마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000이었잖아 표에서.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소비량을 1 증가시켰더니 하나 더 소비했는데 총 편익이 얼마큼 줄었다? 1000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인과관계의 방향성이야.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플러스면 같이 늘어나는 거, 마이너스면 얘가 증가할 때 오히려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한 잔 더 소비했을 때 오히려 만족이 줄어들면 음의 한계 편익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수학을 잘 했으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비약이 있지만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체득해야 돼요. 질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 10분간 쉬면서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10분간 쉽시다.